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 세미나 및 워크숍 진행과 교육 모두 맡게 된 사단법인 넥스트의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수소 부문과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직접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세미나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세션이 지난 후에 한 10분 정도 Q&A 세션을 따로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시간에는 중간중간 한 10분 단위로 계속 Q&A 시간이 있을 거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기억하셨다가 그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앞에 줌 채팅창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Q&A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은 조금 긴장이 되네요. 네, 오늘 워크숍은 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에너지 이노베이션 및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에 포함된 각 산업 부문별 데이터 그리고 정책 레버에 대한 설명을 차근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시를 들어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의 사용 방법 그리고 각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을 첫 번째 세션의 주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 후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책 시나리오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시뮬레이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인터넷 혹시 접속을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 연결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와이파이 주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러나요? 네, 있으니까 와이파이 접속을 해주시고요. 네. 우선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단법인 넥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한국의 넷 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에너지 환경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의 의사결정자에게 양적 방법론에 근거한 혁신적 연구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탄소 중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는 양적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툴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물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융 및 재무 연구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좀 더 최적의 방향으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중의 지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의 데이터와 연구 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의 일환으로 오늘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미나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잠재량 툴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고 꾸준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정교한 모델링과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 옵션을 연구하고 제안을 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 의사결정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이슈를 제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또한 정량적 분석과 방법론에 기반한 모델링에 저희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연구원과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정량적인 방법과 분야에 오랜 시간 수년간 몸담고 있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 정부기관, 학계 등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휘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전력시장 개선을 통한 최적 발전원 구성 및 최적 개통 투자 방안 제안,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REC 경매 시장 시뮬레이션 및 가격 예측,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 수소 공급 전략 분야, 이 부분이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탈탄소를 위한 대내외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산업 영향도 분석과
기업의 탈탄소 전략 비교 분석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일들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국내 전력망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력 시장을 모사하고 실제 전력망의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술적 잠재량은 충분하나 이러한 기술적 잠재량이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맵이라는 최적의 국내 탄소 중립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K맵을 통하여 탄소 중립에 이르는 공격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전 부분의 가격 비용 혜택을 분석한 첫 번째 탄소 중립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약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후에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 프로젝터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우선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매니저로는 제가 참여를 하여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은님, 김은성님, 송용현님, 정세롱님께서 각각 산업, 수송, 전력, 건물 부분을 담당을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의 박계현 그리고 신재현 학생이 연구 보조로 참여하여 데이터의 취합과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메간 마하잔, 저도 항상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요. 메간의 에너지 이노베이션과 저희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에너지 이노베이션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요.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녹화본을 보내주었습니다. Hello, sorry I can't join you all in person today, but I wanted to share this recording of an introduction to energy innovation and the Energy Policy Simulator. My name is Megan Mahajan. I'm a modeling and analysis manager at Energy Innovation, which is a nonpartisan climate and energy policy think tank based out of the United States in San Francisco. We have experts that work on a variety of topics, but my team specifically works on analyzing the impact of climate and energy policies using a variety of tools, but mostly the Energy Policy Simulator, which is a model we developed in-house. The Energy Policy Simulator, or the EPS for short, was designed with a few key goals in mind: to help policymakers understand the impacts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 find the best way to meet climate, financial, and other goals, and to make policy decisions that are unbiased and data supported. Here's an example of one of the outputs from our model, which we call our wedge diagram. So this shows the impact of various individual policies together in a package. So you can see here in the legend policies such as an EV sales standard or building component electrification. And then you can see in the context of this whole package, which of these policies are driving the most emissions reductions. And these are color-coded by sector. So you can see the impact of transportation policies in red, electricity policies in yellow, and so on. We have built versions of the Energy Policy Simulator for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now. We work both within the US at the federal and the state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ly with many of our global partners. And we are very happy to have now added South Korea to this list. Together with our global models, we cover up around 58%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Now, as you know, there are many different policies that can affect energy use and emissions. And it's somewhat simpler to look at the impacts of any one of these policies in isolation. For example, what would the impact of a carbon tax be? This gets more complicated when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impact of many of these policies at the same time. That's because there are interactive emissions impacts. So, for example, think about a clean electricity standard that might abate 1 metric ton of CO2. And then separately, you might be looking at an EV sales standard, which also can abate 1 metric ton of CO2. If you enact both of these policies together, you're going to get more than 2 metric tons of CO2 emissions reductions, because we know that electrification is more effective when it's powered by a cleaner grid versus a dirtier grid. You can see the opposite effect if you think about something like a clean electricity standard with an efficiency policy. If each of those were to abate 1 metric ton of CO2e on their own, when you enact them together, you get less than 2 metric tons of emissions reductions, because that efficiency policy is lowering the demand for electricity relative to a case without the efficiency policy. So to capture these types of interactive effects, we've built the energy policy simulator in what's called a system dynamics framework. And that allows us to predict the combined effects of packages of policies. And system dynamics models are characterized by tracking things through a system of stocks and flows to understand the buildup effects across the economy. We start by defining a business as usual case, and we do that by bringing in data from other sources. So rather than building up the reference case on our own in the model, we take in input on things like energy service demand from other credible sources to represent our business as usual case. And then we can layer on policies on top of that and look at how that changes things like emissions, cash flows, and other various metrics. The energy policy simulator is a somewhat unique hybrid model that takes input data from various different types of approaches. So for more top-down models, we might draw in data on things like elasticities, fuel prices, and imports and exports. And from more bottom-up models that may be tracking individual pieces of equipment across the economy, we might take in information like final energy demand, technology costs, and technology efficiencies. To give a very high-level overview of what's included in the model, this is an economy-wide model. So we start with our three main demand sectors: transportation, buildings, and industry, which includes agriculture here. And the electricity demand from these sectors is fed into our electricity sector. And here, the model is deciding which power plants to deploy and to dispatch based on least cost. We also have a district heat and hydrogen module. The hydrogen is important in particular for deep decarbonization scenarios where you want to look at the production of hydrogen to power things like various high heat industrial processes. We have a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modul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ndustry and electricity sectors. And we are also tracking the properties of fuels across each of the sectors. So things like fuel prices by sector and pollutant emissions intensities. We also have a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onent, which can be applied to each of the sectors and look at things like what a decrease in costs or an increase in efficiency would mean for emissions. We are separately tracking the land use sector. And now adding these all together, we can look at the pollutants, the emissions of 12 different pollutants, including our 4 main greenhouse gases: CO2, methane, N2O, and F gases.
as well as 8 other pollutants covering a variety of gaseous aerosols and also particulate emissions. And from those criteria pollutants, we can also translate that to health outcomes of things like avoided premature mortalities, hospital admissions, and so on. And finally, we are tracking changes in cash flows. So who is paying more or less based on policies in the model. And we have a fully integrated input-output model, which allows us to take those cash flows and understand what the impacts are to jobs and gross domestic product. So looking at effects across the economy. I also wanted to note that the model has been extensively peer-reviewed by a variety of national labs and universit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by our many global partners. So when we set about making a version of the energy policy simulator for a new region, we like to partner with an organization within that region, such as Next Group in South Korea, which we are very grateful for that collaboration. And through our work with these partners, we've gained valuable insights and made many improvements to the model. Now I will quickly go over to our web version of the tool just to show you that this is available. So the model is built in a software program called Vensim, which is available for download for free, and you can use the full version of the tool there. The Energy Policy Simulator is completely open source, and so when you download the tool, you can see all of the input data and the sources and documentation. But we also have developed this web version of the tool, which makes it very easy for users to interact with the model. So here you can see all of our available options, and I'm going to click into South Korea. We have a translation feature, so you can view the model in either English or in Korean. And when you click into the model, you will see our default graph here, emissions and CO2 equivalent. This runs in annual time steps through the year 2050. And you'll see 2 lines here, business as usual and new scenario. These are laid on top of each other right now because we have not enabled any policies. But all of our policy options are here on the left and organized by sector. So just as an example, I can put on a carbon price. So you'll see a few things when you click into any of these policy options. A slider bar to set your policy, some guidance to explain how the model is implementing this policy, and if there are multiple sectors or technologies available, a checkbox. So let's say I just want to apply this to the electricity sector. I'll click that here. And then let's say I want to set this at a level of 40,000 Korean won. Now the model is going to update in real time to show the impact of this policy. So now you can see this new scenario line below our business as usual. Now, by default, the model is phasing in the policy setting from a value of 0 in the start year to the maximum value in the year 2050. But I can customize that schedule. So let's say I want this to reach the full value in 2030 rather than 2050. I will type 2030 here, 100% of my policy setting, hit OK. And then the model is going to adjust again in real time to show me the impact of this policy. Now there are a variety of other graphs that I can explore here besides just emissions. We can look at the policy package costs and savings, jobs and gross domestic product, as I mentioned, health impacts, and a variety of sector level details such as electricity generation and capacity, sales and stock of different vehicle types, industrial fuel use and emissions, same in the building sector, and so on. So there's quite a lot of detail available here in the web interface. You can also create an account and save and explore different scenarios to your account.
And then the model is also extensively documented online. So you can download the full version of the tool or look at the full documentation here that explains in detail how the calculations behind different sectors are working and how different policies are applied. So with that, I will conclude this presentation of this high-level overview of the Energy Policy Simulator, and I hope you have an enjoyable rest of the workshop. 네, 감사합니다. 우선 메간이 저희 에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에너지 정책 솔루션, 에너지 폴리시 시뮬레이터, EPS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설명만 가지고 EPS 모델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에너지 이노베이션에 소개해준 내용에 이어서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의 개발 동기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데이터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내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중 하나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부재로 인해서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의 환경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때로는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서로가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타임즈 모델이라든가 마칼 모델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모델들의 경우에는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 시민사회나 지자체 혹은 업계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전력뿐만이 아니라 수송과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에너지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시뮬레이터의 개발을 고려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시뮬레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여야 하며 웹 기반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역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에너지 이노베이션이 이미 기개발했던 EPS 모델을 알게 되었고 그 EPS 모델에 함께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델의 업그레이드 등을 도와서 지금의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라는 모델이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에너지 폴리시 솔루션스, 즉 EPS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outhkorea.energypolicy.solutions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세미나 워크숍 과정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모델은 오픈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측 위에 Run Mor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솔루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저희가 구축해 놓은 약 230종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다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모델은 벤심이라고 불리는 VENSIM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벤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정도 가능하고 모델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벤심이라는 모델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료 버전부터 유료 버전까지 좀 더 비싼 버전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무료 버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좀 유료 버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으로도 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에너지 이노베이션에서도 한번 보여줬던 화면인데요. 벤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화면인데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션은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EPS 모델에는 12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그리고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 오염물질을 비롯해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에너지, 연료의 흐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델 자체는 국가 단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개발이 된 이유는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 단위로 구축이 되었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지자체 단위 혹은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이제 리소스와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될 텐데요. 아직은 기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의 구성은 R&D와 연료 부분이 각 산업, 건물, 전력, 수송, 열 등의 각 부분에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문의 출력값은 다시 서로 간의 입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 가격 및 효율 등의 입력값을 통해서 운송수단의 구성비가 결정이 되고 운송수단의 구성비는 다시 전력 생산 필요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전력에서의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현금 흐름 등이 계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열, 산업 등 모든 부분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로 구축이 되어 있으며 한 해,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모델의 아웃풋이 다시 2023년에 영향을 주는, 또 시간적으로도 서로 차례대로 영향을 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잠시만요. 네. 레이저 포인터로 넘어가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바탕으로 되는 것이 R&D와 fuel, 즉 연료 부분이 가장 모든 모델의 근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산업 부분들의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오염물질과 현금 흐름이라는 두 가지의 아웃풋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실제로 웹에서 구현하기에는 만약에 최적화를 돌린다 그러면은 주어진 실제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는 것보다 시뮬레이터 자체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시뮬레이터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모델링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최적화 방법과는 조금은 다르게 주어진 최적화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어느 목표점을 갖고 인풋 값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이것의 수학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고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최적화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정책의 변화가 전체 경제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지만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저희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러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에 입력을 했을 때 그 정책이 어떠한 아웃풋으로 나오는가를 계산하기에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정책의 영향을 분석할 때는 이런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로는 성장의 한계, 즉 리미트 투 그로스를 처음 분석한 월드 3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줄어들면서 파퓰레이션이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과정을 분석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대로 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의 하나입니다. 또 간단한 예로는 우측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쪽의 값이 변하면서, 즉 이쪽 포텐셜의 값이 변하면서 복잡한 계산 과정, 여러 단계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댑터라는 곳에 이런 플로우 스톡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값이 변하는 것을 좀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구성하여서 하나의 변화가 각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EPS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전력 부분을 예로 들면은 우선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따가 벤심 제가 켜가지고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우선적으로 각 파트에서 이 보라색 부분들, 각 다른 부분들, 즉 수송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산이 된 에너지 수요가 전력 부분으로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큼의 전력의 수요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현재의 전력 전력 믹스라 그러죠. 전력 구성을 바탕으로
이미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충분한 유연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은 유연성을 제공을 하기 위한 발전원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RPS라든가 REC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재생에너지 또는 최소한의 일종의 무탄소 에너지원을 모델 안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력의 수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보실 수 있는 현금의 흐름 등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이 워낙 이 해상도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조금 있다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사용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현금 흐름은 연료 비용과 연료의 효율을 가장 밑바탕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료 비용과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료량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비용과 세금 등을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며 이러한 계산에는 탄소세 등도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연료 사용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혹은 온실가스 발출량, 그다음에 그 외에 미세먼지의 배출량 등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칙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명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약 230여 개의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 중에는 일부는 정부에서 공개한 데이터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최대한 공개 데이터 사용을 우선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의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표된 리포트 혹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비록 2차 데이터기는 하지만 해외 데이터보다는 그래도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이 조금 더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해외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경제,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즉 GDP라든가 인구, 그다음에 전력 구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정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되게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IO 테이블에 들어가는 인풋 아웃풋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건물의 데이터들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IEA에서 글로벌 데이터 혹은 아시아 대륙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다시 인구라든가 GDP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한국에 맞게,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뉴스페이퍼, 신문이라든가 기존에 발표됐던 것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해야 될 때는 항상 가장 객관적이다, 저희끼리도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수송 부분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수송 부분 분류 같은 경우는 이륜차, 그다음에 승용차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본 모델에서는 LDV라 그래가지고 소형 차량, 그다음에 HDV라 그래가지고 좀 중형 차량, 대형 차량으로 구분이 되고, 이때 소형차는 모든 승용차를 다 포함을 하고요. 대형 차량에는 버스와 트럭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랑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다시 더 낮은 단위로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 소형차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배기량 단위로, 국내에서는 승용차를 배기량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배기량 단위에서 다시 합쳐서 이 모델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델이 그렇듯이 몇 가지 가정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이다 보니까 정책 영향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카본 가격이 5,000원이 되었을 때 굉장히 싼데요. 한 10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톤당 10만 원의 탄소 가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GDP가
상승할 때 GDP가 뭐 1%로 상승할 때 조금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이 EPS 모델 같은 경우는 수학적 모델이고 하나의 GDP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불확실성을 계산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네, 사용자에게 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 중심의 모델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서 시작해서 결과로 끝이 납니다. 모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정책 구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좀 방법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을 구성을 직접 해가면서 그중에서 어떤 정책이 좋을 것인가, 어떤 조합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망과 가스망 등 세부 기반 설비 모델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컨피덴셜 데이터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단위의 정책 설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이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언제쯤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지자체도 또 컨택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등 국내에 특화되어 있는 설비가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에너지 이노베이션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음번 버전 업그레이드 때는 연료전지를 포함해가지고 국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설비들이 충분히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간단한 에너지 폴리시 시뮬레이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각 부분의 정책 내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모델의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 부분은 전체 모델에서 가장 복잡하고 덩치가 큰 파트입니다. 가장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부분이 하는 것은 얼만큼의 전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또 그런 전원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원 구성이 되었을 때 그 전원으로부터 얼만큼의 배출량이 나오는가, 그리고 현금은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전력 부분입니다. 정책 레버를 보시면은 좌측에서 정책 레버 이쪽 정책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신규 발전소 금지부터 마지막 전력 생산 보조금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발전소 금지는 말 그대로 대용량 발전소, 즉 석탄, 가스, 원자력, 그리고 수력까지 포함합니다. 이 발전소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한 시작 시점을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신규 발전소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가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건 사용이 되고 새롭게 지어지지만 않을 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발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포집될 수 있는 비율을 0%부터 100%까지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100% 설정해버리면 탄소 중립 당장 이루어질 텐데요. 실제로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정 전력 표준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같은 이름으로 아무래도 1대1로 바꾸다 보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게 되긴 했는데요. RPS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청정 전력 표준이라고 한 이유는 영어명이 클린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로 여기에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무탄소원이 포함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RPS에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부분은 빠졌고요. 그래서 RPS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에너지원만 청정전력 표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R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요 반응이 있습니다. 수요 반응 모델은 연도별 최대 수요 반응 디맨드 리스폰스 용량을 얼만큼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AU 모델에서는 수요 반응이 100%, 죄송합니다. 현 모델에서는 수요 반응을 100%라고 했을 때 9차 정기본이랑 전력 수급 계획 등에 기반해서 약 4.8기가와트까지의 수요 반응 용량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50%를 줄이면 2.4기가와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기 폐쇄 레버를 사용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발전소 금지에서는 폐쇄되지 않았던 석탄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가스 발전소를 이른 시점에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레버입니다. 조금은 다른 점이 앞쪽에서는 신규 발전소 금지의 경우에는 온 앤 오프로 그냥 지금부터 금지 아니면 사용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면은 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우에는 매년 몇 메가와트를 폐쇄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0에서부터 최대 25기가와트까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대규모 전력망 장치입니다. BAU 시나리오에 여기 27기가와트,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27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가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 계산의 바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분과 그 다음에 전력수급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형으로 쭉 이었을 때 27기가와트 정도가 가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BAU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외에 추가적으로 얼만큼을 더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로 하시면은 27기가와트 더하기 27기가와트, 그래서 총 54기가와트까지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정하실 수 있습니다. 송전 증설은 제9차 송변전 설비 계획 대비 송전 설비의 총 용량 증가를 나타냅니다. 최대 113%까지의 송전 설비 증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송전 설비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흡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천연가스 피커라든가 하는 일종의 리스폰스를 그러니까 짧은 반응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파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발전원들의 용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고장 시간 감소는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장 시간에 대한 단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장 시간이라기보다는 정지 시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장뿐만이 아니라 이용률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용률을 40%로 세팅을 한다. 풍력 발전기의 이용률을 40%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이용률 목표를 40%까지 가정을 하고 모델을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접 비용 감소는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직접 비용 외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소프트 코스트의 감소를 의미하고요. 송전 및 배전 손실 감소 레버를 이용해서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송배전 손실률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 모델에 포함된 것은 3.5%의 송배전 손실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50%까지 최대 줄일 수 있도록 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량 증설 보조금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설 비용 대비 건설 비용 대비 몇 퍼센트의 어느 정도 수준의 비용을 정부에서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된다. 근데 용량 증설 보조금을 20%로 세팅을 했다. 그럼 200%는 정부에서 세금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것으로 전력 생산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 보조금의 경우에는 1메가와트/아워당 제공하는 정부의 서브시디스, 정부 제공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우선 신규 발전소 금지 정책을 예를 들어서 전력 부분에서의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가 동작하는 것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모델은 신규 발전소 금지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측의 출력 그래프와 같이 석탄 발전소, 회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발전소, 붉은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50년에도 여전히 50%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용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BAO 모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정책 그대로 놔두면 저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본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경우에 앞으로 신규 발전소 설치를 금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모델이 2019년까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2020년부터를 미래로 보고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21년에 이 작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2019년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조차도 2019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따라서 올해인 2020년부터 굉장히 희망적으로 당장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두 번째 세션 워크숍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위쪽이 무연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갈탄입니다. 두 개를 선택해 가지고 제가 2022년부터 당장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 보시다시피 회색 석탄 부분이 무연탄 부분이 빠르게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연탄이 줄어든 것에 상대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수적이지만 무연탄이 줄어든 만큼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천연가스가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숫자를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이따 워크숍 때 보시면은 천연가스가 약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구성원의 변화는 천연가스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석탄의 아주 극적인 감소로 전반적인 전력 부분의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AU 시나리오상에서 전력 부분의 배출량은 2050년에 연간 285메가톤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석탄 발전소 설치가 금지될 경우 145메가톤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송 부문입니다. 수송 부문은 운송거리, 차량 대수, 연료 소비량 등을 계산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EPS에서 운송 대상은 기본적으로 탑승객 그리고 화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자료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 해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찍으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탑승객과 화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운송 대상에 따라서 운송 수단의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소형차와 대형 차량으로 또 구분이 되고요. 소형 차량은 경차부터 SUV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 승용 차량을 모두 소형 차량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차량은 트럭과 버스 같이 일반적으로 상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형 차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존 오염원 표준 이 있습니다. 이 기존 오염원 표준이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닌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VOC, CO, NOx, PM10, PM2.5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얼마까지 줄일 것인가를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있습니다. BAU 시나리오상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소 외에 추가적으로 10만 명당 몇 기까지 설치를 더 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것이 전기차 충전기 보급입니다. 이 부분 모델에서 보시면은 단위가 100만 명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0만 명당 한 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표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판매량의 몇 %나 전기 차량으로 강제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특이한 점은 해상이랑 항공 수송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행기라든가 선박도 포함이 된다는 점,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에는 LDV, 즉 개인 승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차량 비용의 몇 %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금은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정책인데 연비가 낮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 판매자가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요. 그 수수료를 다시 고효율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야만 하고 그 수수료를 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경차 구매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화석연료, 석유나 가스 차량에 적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연비 표준은 신규 화석연료, 신규 가솔린 또는 디젤 혹은 가스 차량의 경우에 연비 향상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미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판매되는 신규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 판매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 자동차 판매 표준과 같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율의 수소 자동차를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역시 항공, 그다음에 선박에도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탄소 그 외에도 저탄소 연료 기준, 그다음에 이동수단 전환이 있는데요. 마지막이 이동수단 전환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동수단 전환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지금 저희가 줌으로 미팅을 하는 것처럼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줌으로 화상회의를 몇 퍼센트 이상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이동수단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IEA에 따르면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승용차의 사용이 최대 26% 정도까지 2050년에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 효과를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구입 금액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BAU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혀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BAU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70만 대 정도 수준의 전기차, 승용 전기차, 그 다음에 1만 대 수준의 화물 전기차가 판매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에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20%를 적용을 할 경우에 2050년에 승용 전기차의 연간 판매는 85만 대 수준으로 70만 대 대비해서 약 한 15만 대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화물차의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전기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그럼 화물차에도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EPS 모델에는 그러한 부분까지의 모델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혹은 수소자동차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보여주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파란색 라인은 전기차를 이용한 새로운 시나리오의 배출량이고요. 위쪽에 보이는 검은색은 BAU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약 3메가톤 정도, 연간 3메가톤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를 통한 감축은 전기차 자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전기차로 전환을 한 후에 전기를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가 혹은 탈탄소화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감축의 목적, 그다음에 감축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모델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산업 부분의 경우에는 시멘트, 정유, 철강, 화학, 광산, 폐기물,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산업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부분에서 가장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내 제품 구매입니다. 영내 제품 구매라는 것은 결국은 국산 제품 사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운송거리도 줄어들고, 그런 이유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송거리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석탄에 의존하는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무탄소 에너지원이 조금 더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좀 더 탄소 배출량이 전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의 배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가정을 못 하는데요.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면은 산업 부분의 배출량은 제로가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래서 국내의 배출량만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내 배출을 증가를 시킨다 그러면은 저희가 재밌게 모델링을 해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들을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의 배출량은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 증가된 배출량은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은 배출량을 소비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혹은 생산량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멘트 클링커 대체와 열병합 발전으로의 전환, 지금 열 네트워크를 사용한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종종 이럽니다. 네. 뭐라 그러지? 열, 열 네트워크를 사용한 일종의 그 히트 네트워크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열병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열병합 발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산업시설에 열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역 난방 감사합니다.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좀 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지역 난방을 할 경우에 열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 목동과 같은 열병합 발전소도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열만 제공을 하는 열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및 폐열 회수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열 보일러의 활용을 열 병합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네, 확대를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 조기 폐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발전 설비 조기 폐쇄와 마찬가지로 좀 오래된 설비를 미리 폐쇄를 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력화 및 수소 부분은 이따가 한번 보실 텐데요. 전력화 및 수소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산업이 리스트업이 쭉 되고요. 각각을 전력화를 할 것이냐, 수소화를 할 것이냐를 하나하나 그리고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화 및 수소화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전력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력을 탈탄소 혹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쪽으로 네, 정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F가스 관련돼 가지고 F가스의 대체 혹은 분해 회수 그리고 관련 장비의 유지 보수 비율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가지의 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증가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US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한국에 관련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시스템 설계 개선과 산업 에너지 효율 표준 이 두 가지는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메탄 포집 관련된 두 개의 탭이 있고요. 또한 재료 효율, 수명 및 재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 효율 혹은 재사용을 100%로 하게 되면은 이미 한번 들어간 철강이라든가 시멘트에 한번 들어갔던 재료를 재사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재료 사용 자체가 제로로 내려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재사용을 해야 실제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되면은 저희 워크숍에서 한번 할 텐데요. 산업 부분의 역내 구매, 아까 설명드렸던 역내 구매를 하게 되면은 2050년에 산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예상에 따르면 2050년에 국산 제품 사용률이 약 한 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40% 중에 여기서 현재 50%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40% 중에 50%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를 하겠다. 죄송합니다. 네. 국산 제품 사용이 60%고 해외에서 수입이 40%입니다. 산업 부분에서. 네, 해외에서 수입이 40%인데 그 40% 중의 50%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총 국내 생산은 국산 제품 사용은 80%, 해외에서 수입은 20%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배출량을 보시면은 실제로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전력인데요. 전력 부분의 배출량 역시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뭔가 국산 제품을 해외에서 그냥 수입해서 사용하던 것들을 당연히 국산화 시켰기 때문에 산업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 및 지역 난방과 관련된 지역 난방 그리고 수소 부분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좀 이 중에서 모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재밌는 부분은 분산형 태양광 구축이 있는데요. 이 분산형 태양광 관련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분산형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혹은 건물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가 이 모델상에서 돌려보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전력 부분의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력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건물에서 직접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포함이 되고요. 건물에서 전력을 사용한다. 그럼 그 배출량은 이미 전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력 부분의 배출량을 보아야 이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나는 또 수소 생산을 전기 분해로 전환을 한다라는 탭이 있는데요. 수소 생산은 현재의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맞춰 놓았습니다. 모델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바이 프로덕트, 부생 수소 혹은 수전해가 아닌 계질 수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100% 수소 생산을 전기 분해로 전환할 경우에 수소 생산하는 만큼의 탄소 배출량은 전력 부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을 전기 분해로 바꾸면 전력 부분에 추가가 되니 다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전력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분산형 태양광 구축을 50%까지 강제화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50%까지 강제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배출량이 줄어드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래쪽은 건물의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BAU와 현재 건물 그 분산형 태양광을 설치한 파란색 라인이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배출량이 줄지가 않고요. 오히려 전력 부분에서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서의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부분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이랑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농업, 토지 사용, 임업 이쪽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탄소 배출을 얼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농업과 토지 사용, 임업 쪽에서는 얼만큼 배출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얼만큼 흡수할 것인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 보호구역을 설정을 한다 혹은 그 산림 관리를 개선한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땅속에다가 나무가 저장을 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네거티브 배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 실제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임업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보여드렸을 때 녹지화 및 산림 복구를 100% 2050년까지 100%의 포텐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전체 땅 넓이의 매년 0.23%를 녹지화하는 것이 아마 100% 잠재량을 모두 녹지화한다라는 가정으로 저는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한 200만 톤 정도 200만 톤 정도 탄소를 좀 더 산림이 흡수를 해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양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끝에 가서 정말 제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교차 부분과 연구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다 보니까 쫓겨가지고요. 교차 부분과 연구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류세, 탄소 가격, 그다음에 기존 보조금 종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탄소 가격의 경우에는 산업 부문별로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탄소 가격이 1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부문별로 다른 탄소 가격을 설정을 하거나 어느 부분에는 탄소 가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부 수익 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사용하실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사용을 못하는 게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회계 쪽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냐면은 기본 설명은 탄소세 수입, 유류세 수입 등 왼쪽에 나와 있는 전기세 보조금, 전력 생산 보조금 등의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정부의 수입과 정부의 지출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것을 정기 지출, 재정 적자, 가구별 세금, 근로소득세, 법인 소득세에다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웹솔루션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정기 지출과 재정 적자, 가구별 세금, 근로소득세, 법인 소득세에 무게값, 웨이트 팩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값, 그 웨이트 팩터들의 총합을 다시 웨이트 팩터로 나누면 각각의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율을 바탕으로 각각에다가 세금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이 남는 경우에는 각각에서 걷어야 되는 세금량을 그만큼의 비율로 줄여주거나
하는 등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AU의 기본적인 것들은 I/O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바탕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이노베이션에서 추천하는 것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라고 추천을 합니다만, 이러한 정보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탭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생각보다 좀 늦었는데요. 혹시 이 모델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정책 레버 중심으로 좀 질문하실 거나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아니면 너무 못했나요? 네. 저희 그 연료전지 등 국내 특화 설비 및 정책 부재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지금 현재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료전지를 포함한 뭐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수력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네. 추가되는 내용이 또 따로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특화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연료전지나 국내 특화 설비에 대한 정책, 특화 설비 혹은 이런 국내 특화 정책에 대한 부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요. 이 모델 자체가 모델에다가 포함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요. 이 모델 자체가 미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연료전지는 아무래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11기가와트 중에 국내에만 6기가와트가 좀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모델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계속 에너지 이노베이션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힘든데 이제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그 부분을 추가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 설비에 대한 리스트는 있는 건가요? 미국 설비에 대한? 지금 연료전지는 일단은 뭐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미국 기준에 대한 뭐 특화 설비가 뭐뭐 있는지는 혹시 뭐 말씀? 제가 특화 설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미국 기준의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 기준이 특화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설비는 죄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미국의 나름의 분류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분류 방식에다가 이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설비들의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 중에서 매칭이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시켜나가면 이제 새롭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4시 12분이니까요. 4시 20분까지 8분만 잠깐만 휴식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에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세션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 아마 워크숍 내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앞쪽에 세션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업로드를 하고 공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 놓치시거나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알려주시면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워크숍 시간이 조금은 짧아질 것 같은데요.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모델을 설명드리고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이
솔루션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솔루션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정책들을 바꿔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력 부분을 먼저 할 텐데요. 제가 전력 부분을 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전력 부분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워낙 배출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대답을 하기가 가장 수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력 부분을 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모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는 또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의 웹사이트는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energypolicy.solutions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을 지우고 제가 energypolicy.solutions로 접근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의 에너지 모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메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에너지 모델들이 총 커버하는 전체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8%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그다음에 이란,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등이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별로도 다르게 모델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EPS 모델 자체가 트랜스미션의 전력의 수입과 수출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별 모델을 했을 때는 각 주가 다른 주와의 전력을 주고받는 것들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자체 모델을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한 지자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로 넘겨주는 양, 그리고 수입해오는 양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바꾸지는 말아주시고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터 시뮬레이터를 누르시면은 당연히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리전을 누르시면은 현재 지역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바꾸실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역들, 앞에 있었던 지역들이 그대로 리스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런 모어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인데 혹시라도 눌렀을 때 404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지금 한글 버전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한글 버전에서는 아직 런 모어 더 알아보기 탭이 약간의 링크가 잘못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폴리시 솔루션에 더 알아보기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런 모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모델 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다운 안 받겠습니다. 모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모델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놓은 모델을 우선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은 일단 모델 자체 안 보이네요. 보기. 죄송합니다. 큰 아이콘. 여기 두 개의 파일은 일단 모델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인풋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파트별로 큰 아이콘. 분류별로 각각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CCS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렉트리시티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렉트리시티 그 안에 그냥 안 키우겠습니다. 그냥 이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데이터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했고 어디서 확보를 했으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 데이터까지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엑셀에 설명을 다 해놨고요.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데이터에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이 데이터 좀 잘못된 것 같다 혹은 데이터 자체가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모델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 사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제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닫아버리고 가기 전에 한국어로 바꿔서 혹시 제가 좀 너무 빠르게 가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한번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뮬레이터 입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시작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저장하거나 시나리오의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배출 전망치라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BAU 시나리오인데요. 배출 전망치를 클릭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정책 시나리오 선택기에서 클릭을 하신 후에 배출 전망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클릭을 한 이유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그래프 데이터, 여기 다운로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프 데이터 및 정책 설정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작은 zip 파일이 압축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여시면은 지금 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BAU 상태에서는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봐야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왜 이런 짓을? 네, 뭔가를 하나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를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거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은 지금 현재 포함된 모든 모델의 세팅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엑셀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 모델 한번 다운받아서 보고 싶다. 그럼 간단히 다운받아가지고 엑셀 서로 공유도 하실 수 있고요. 공유하는 방법으로는 또 하나는 여기 시나리오 공유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혹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시면은 링크를 다음과 같이 복사하셔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셔도 같은 시나리오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로 모델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고 저희 모델 사용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오른쪽에 내 계정에 들어가서 모델에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입한다고 저희한테 딱히 좋은 거는 없는데요. 오늘 워크숍을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누르시면은 저는 우선 로그아웃을 하고 그래서 레지스터 혹은 가입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가입 폼이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리스트, 특히나 이메일 안 받고 싶으신 분 제일 밑에 그 이메일 리스트에 추가 클릭하지 마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중에 한국어와 영어로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언어 선택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은 한국어와 영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앞으로 한 15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가입까지는 하신 것 같은데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화면은 출력 그래프 선택키, 오른쪽 출력 그래프 선택키입니다. 이 오른쪽 화면을 출력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출력 그래프에 배출량,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도 토지 사용을 포함한 총합의 배출량 그래프가 기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쪽을 보시면은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뀐 정책은 아래쪽에 정책 설정 부분에 하나하나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오전 세션은 아니고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부 수익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전력 공급에서 또 전력하면 좀 그러니까 수송 공급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50%까지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숫자를 바꾸시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바꾸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지금 설정한 정책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50%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 모델 자체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바꾼 사용자가 바꾼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되돌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몇 번의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저장한 단계로 되돌리는 겁니다. 바로 한 단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던 마지막 단계까지 다 되돌리거든요. 그래서 열 몇 개의 작업을 했다가 방금 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되돌리기 버튼 누르면은 그 열 몇 개가 다 날아가고 마지막에 저장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장을 중간에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웹 솔루션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일반 데스크탑 소프트웨어처럼 모든 걸 만들지를 못하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네, 이렇게 되돌리기 하시면은 네, 무서운 창이 뜨는데요. 네, 되돌리기 하면은 이렇게 네, 되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새 시나리오, 깔끔한 새 시나리오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전력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션 1에서 우선 발전소 조기 폐쇄, 그 다음에 신규 발전소 금지, 이 두 가지 얘기 계속 몇 번 나왔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신규 발전소 금지에 대한 정책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나리오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 위쪽에 있는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나리오 저장 탭이 뜨는데요. 저는 이거를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외우기 쉬우니까 P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전력 공급 부분에 가서 전력에 대한 모든 정책은 전력 공급 부분에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가서 신규 발전소 금지를 하는데요. 신규 발전소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2030년부터 석탄은 2030년부터 완전 금지, 그 다음에 가스는 2040년부터 완전 금지 하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규 발전소 금지는 전력 공급 부분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신규 발전소 금지라고 써져 있는 이 정책 설정 탭에서 아래쪽에 모든 전력원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박스를 언체크를 하셔서 저는 항상 이 프로세스로 합니다. 그래서 언체크를 해서 모든 전력원이 선택이 안 되게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전력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에는 석탄 발전소를 금지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럼 무연탄과 가장 밑에 있는 갈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켜짐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언제부터 닫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켜짐 버튼 바로 밑에 시행 일정 직접 입력이라는 작은 버튼, 작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2022년부터 100% 신규 발전소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2022에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0% 앞에 있었던 정책을 100% 실행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30년부터 석탄 발전소를 닫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연필 모양,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연필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2030년에 100%로 앞쪽에 연도에 있는 숫자는 2030으로 바꿔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시행 퍼센티지는 그냥 100%로 놔두시면 됩니다. 사실 앞쪽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부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신규 발전소 금지 자체가 제가 잠깐 다시 돌아왔는데요.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규 발전소 금지 자체가 켜짐 또는 꺼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0이면은 꺼짐이고요. 1 이상의 모든 숫자는 다 켜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을 하든 1을 하든 다 켜짐으로 동일합니다. 켜짐으로 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2030년을 다시 한번
퍼센트로 하고요. 오른쪽에 체크박스 있습니다. 체크하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안 하고 확인 누르면 뒤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 이상의 모든 숫자는 다 켜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정책 시행 일정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0년에는 0, 2021년에도 0인데 2030년에 100이 되면서 선형적으로 정책 시행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는 0 이상, 0이 아닌 0 초과되는 또 다른 어떤 숫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2023년부터 그 석탄 발전을 중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출력 그래프 선택기에서요. 배출 CO2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력 부분에 생산, 용량, 수요라고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10번째인 것 같습니다. 10번째쯤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누적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생산을 정책에 따른 용량 변화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BAU, 즉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정책이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책 대비 뭔가 변화가 이렇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2023년부터 BAU 대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2023년부터 석탄 발전소 중단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2030년이거든요. 그래서 연도에 2029년을 넣고 0을 한번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9년까지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가 보시죠.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0, 0,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2030년에 100, 그러니까 2030년부터 적용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가 다행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029년까지는 무연탄이 아무런 변화 없는 0 상태로 있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030년부터 신규 발전소 금지 정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연가스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부터 중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천연가스 신규 발전소 금지 정책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너무 짧나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에 신규 천연가스 발전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시나리오를 9개를 가져왔는데 3개밖에 못할 것 같네요.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되게 많은 분들이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설정을 다 했는데 값의 변화가 없다든가 혹은 방금 했던 석탄이 다 갑자기 가스와 같이 2040년으로 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저도 사용하면서 초반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EPS를 사용할 때 첫 번째로 뭔가 정책을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정책을 놔두고 나머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정책은 이렇게 체크박스에서 지워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체크박스에서 지우고 두 번째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정책의 대상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천연가스만 현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이미 켜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가 아무런 변화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웹이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요. 켜짐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게 켜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꺼져 있는, 여기는 꺼져 있는 신호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껐다가 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연가스가 신규 발전소 금지에 포함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천연가스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천연가스도 2022년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부터 천연가스 중단을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행 일정 직접 설정을 눌러주어서 2022년에 있는 것은 지워버리고요. 2021년도 그냥 전 지워버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시면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되게 많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40년에 100% 이 정책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2039년까지는 이 정책을 실행하지 마라. 즉 2039년에는 0%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2039년까지 쭉 0으로 가다가 2040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서 100%로 바뀌는 거의 수직적으로 변하는 이 계단형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천연가스가 신규 발전소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빨간색이 천연가스 논피커입니다. 증가를 하다가 2040년부터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천연가스들부터 빨리 이제 하나씩 폐쇄되기 때문인데요. 왼쪽 아래에 정책 설정 부분에 보시면은 무연탄, 천연가스 논피커, 그 다음에 갈탄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책이 신규 발전소 금지 정책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의 그래프로 보시고 싶으실 때 위에 있는 그래프, 아래쪽에는 예를 들어 발전량 그래프를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전력 생산용 요 전력 생산 용량이 있는 출력 선택기 위에 가운데에서 시나리오 죄송합니다. 차트 1 마우스 커서를 너무 크게 해놨더니 안 보이네요. 차트 1 또는 2개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 2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버튼인데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그래프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래프만 발전량, 연료별 발전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래프의 배출을 클릭을 하셔서 전력 생산으로 가셔서 중간쯤에 있을 텐데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전력 생산 그래프가 이렇게 발전 원별로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시되는 이 그래프의 값은 왼쪽에 선택되어 있는 정책 시나리오의 값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아이고. 저장을 한번 해주고 P1의 값이 P1 시나리오의 값이 아래쪽 그리고 위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P1을 배출 전망치로 바꾸게 되면은 두 값이 다 배출 전망치의 값으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선택을 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값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2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P2 시나리오에 저희 P2 시나리오에 우선 청정 전에 발전소 조기 폐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발전소 조기 폐쇄를 먼저 넣어 볼 텐데요. P1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P2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1 시나리오에서 세 번째 버튼 새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P2로 바꿔서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1과 동일한 P2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P2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조기 폐쇄를 할 건데요. 신규 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발전소 조기 폐쇄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2030년부터 조기 폐쇄를 할 거고요. 가스 발전소는 2040년부터 조기 폐쇄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몇 년에 지어졌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쇄가 될 겁니다. 근데 조기 폐쇄는 앞쪽에 신규 발전소 금지와는 조금 다르게 온오프가 아니라 메가와트 퍼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당 몇 메가와트를 폐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하나는 2기가와트, 하나는 1기가와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2기가와트로 해도 되는데 우선 발전소 조기 폐쇄의 값을 전력원을 모두 선택을 지운 후에 저는 10기가와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10기가와트로 선택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무연탄과 갈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일정 직접 입력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석탄은 2030년부터 폐쇄하는 것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100%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20%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왠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앞쪽에 저희가 그 조기 폐쇄 용량을 10기가와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 일정에 나오는 시행률은 10기가와트에 20%를 설정을 해야 연간 2기가와트씩 폐쇄를 하는 것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조금 요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수치와 시행 일정 직접 설정해 있는 수치를 곱한 값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시행 일정률은 앞에 있는 수치를 100%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수치를 100%로 설정을 합니다. 이게 처음엔 저도 되게 불편하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같은 패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5기가와트로 할 것인가 10기가와트로 할 것인가 그냥 되게 쉽게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현명하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기가와트로 해놓고 석탄은 2030년부터 20% 폐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2029년에는 조기 폐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는 0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2050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50년에는 100%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50년은 모델상에서 지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에 해줘야 되는 것은 2030년의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20으로 2050의 100%를 2050의 20%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적용이 되었을까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마지막에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미리 설정을 하고 나서 안에 시행 일정을 바꾸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가 하는 건 시행 일정을 먼저 바꾸고 밖에 나와가지고 켜지면 혹은 꺼지면 혹은 이곳에 있는 숫자를 바꾸고 하는 단계적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연탄의 경우에는 10기가와트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었고요. 설정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가스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논피커, 천연가스 피커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이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바꿨다가 다시 돌아와서 10기가와트로 천연가스만 2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조기 폐쇄를. 그 다음에 시행 일정은 동일하게가 아니라 이전 그 설치 금지와 동일하게
2040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39년까지는 0%가 유지가 되어야 할 거고요. 2040년에는 아이쿠. 네. 이게 하나를 바꾸면은 자동으로 연도로 이렇게 소팅이 되거든요. 정렬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한 번씩 잘 보셔야 되고요. 2039년 0%, 2040년에는 아까 1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기가와트니까 10%. 그 다음에 2050년에도 1기가와트인 10%를 조기 폐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2039년까지는 조기 폐쇄 정책이 적용되지 않다가 2040년부터 1기가와트의 조기 폐쇄가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네. 매년입니다. 네네네. 네, 여기 10기가와트에 100%로 설정하면 매년 10기가와트씩 그냥 계속 폐쇄하는 것으로 지정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질문 시간을 드린다고 하고 깜빡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9년에 0으로 2030년에 되도록이면은 2030년부터 10기가씩 해놓고 그런 상태에 매년 10기가씩? 현재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매년 10기가와트로 세팅을 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년부터 매년 10기가와트씩 폐쇄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안에서 시행 일정 직접 설정을 통해서 10%나 20%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2040년부터 매년 10%씩 문을 닫겠다. 그러니 1기가와트죠. 그 다음에 그 석탄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매년 2기가와트씩 문을 닫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시 여기 차트 토글 1, 2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차트 하나만 보게 하신 후에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생산 용량 수요에서 정책에 따른 용량 변화를 보시면은 아마도 그냥 첫 번째 차트로 그냥 되어 있으실 텐데요. 다른 거 안 바꾸셨으면은 보시다시피 무연탄 줄어듭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논피커 비록 늘었지만 다시 2040년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 피커의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은 피커 역시도 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즉 조기 폐쇄가 천연가스 피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 정도 용량의 천연가스 피커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력망의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이 모델 자체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에서 판단을 해서 전력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자원인 천연가스 피커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델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시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전력 생산 용량 수요를 다시 정책별 효과 그 중에서 웨지 다이어그램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 BAU와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P2 시나리오를 BAU 시나리오와 비교를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BAU 시나리오 대비 각각의 정책이 얼만큼의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때 요 위쪽에 보이는 이 위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숫자가 이 정책이 감축한 양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과 이 시나리오 라인과 겹쳐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 가셔서 배출 전망치 P2 두 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라인은 선은 사라지고
웨지만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밑에 보시면은 2050년에 611메가톤의 배출량이 P2의 배출량이고요. 발전소 조기 폐쇄로 93메가톤 정도를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발전소 금지를 통해서 110메가톤 정도를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웨지 그래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책별 효과에서 그래프를 정책별 효과 중에 CO2 감소 비용 곡선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단위에 살짝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정 요청을 했는데요. 달러가 아니라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신규 발전소 금지는 약 29,820원, 톤당 29,82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발전소 조기 폐쇄는 1톤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6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50년과 2030년으로 구분을 했을 때 비용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요. 2030년 NPV를 기준으로 보면은 신규 발전소 금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6,100원으로 비용 이득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델들이 쭉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모델 자체가 하나의 정책이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정책 간의 중요도도 모델 안에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를 바꿨을 때 다른 모델의 그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나리오를 탄소 중립 시나리오 예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군요. 네. 이 비용의 부분들은 다 다를 텐데 정책별로 네. 그거는 이제 툴 안에 설명이 있나요? 네, 이거는 더큐먼트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비용을 보시고 싶으시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해서요. 네, 제가 회계 쪽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정책별 효과를 다시 출력 그래프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재정 쪽에 들어가시면은요. 정책 패키지, 직업, 혹은 직접 현금 흐름 변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현금 흐름이 각 모델별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웃풋으로 파일로 다운을 받으셔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쪽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까먹었네. 네. 뭐지? 우선 감소 비용 곡선. 네, 이거를 설명을 네. 정책 시나리오 선택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예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모델을 시나리오 EPS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새 시나리오, 배출 전망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예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배출 전망치라는 것은 전력 수급 계획 등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에너지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유사하게 따라가도록 좀 만든 시나리오가 배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 예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배출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 배출량을 보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다음에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교적 유사하게 따라가도록 정책을 하나하나 세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의 차이도 있고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방법의 차이도 있고 가지고 있는 정책의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동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사실 보면 좀 상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모델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따라가는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 모델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의 예를 선택을 하신 후에 정책별 효과에서 CO2의 감소 비용 곡선 5번째인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동수단의 전환은 오히려 좀 더 포지티브한 즉 숫자에서는 네거티브인데 탄소 감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전기차 판매 표준의 경우에는 약 한 500만 원 정도, 또 1톤당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네, 그런 정책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역시 이제 어떤 정책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력화의 경우에는 1톤당 한 3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발전소 조기 폐쇄는 아까 본 것과 비슷한 금액이죠. 6만 원. 근데 이제 조기 폐쇄 시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톤당 뭐 10몇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제 정책을 실제로 설계를 하시고 다양하게 바꿔보시면서 레버들을 바꿔보시면서 값들을 보시면은 정책 설계 및 모델링 등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모델들이 결국은 파일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런모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가시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들 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안타깝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도큐멘테이션 문서에 들어가시면은 위와 같이 시뮬레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일렉트리시티 섹터를 들어갔을 때 일렉트릭 섹터에 대한 기나긴 설명, 그다음에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이제 기존 발전소 폐쇄 하게 되면 폐쇄 발전소에 대한 설정이 예, 저는 지금 기존 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전력 원단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전력 원단위를 변화시킬 때 재생에너지 원을 선택을 다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량을 계산해서 CO2랑 나눠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원단위를 볼 수 있는 장치도 있나요? 네, 이게 정책을 그 원하시는 어느 기술이 먼저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 발전소를 폐쇄를 하면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것부터 차례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용량이랑 이런 걸 그 유연성이랑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차례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결과물들은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전력량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아웃풋들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전력 생산, 그 다음에 전력 균등화 발전 원가, 출력 제한, 배출, 물 사용 등에서 하나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장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발전소별 뭐 CO2 배출량 혹은 전력 생산에서 발전소별, 발전원별 생산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이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날 뻔했네. 설명 안 드리면. 네, 이 수치에 대해서 보시면은 태양광이 한 1000기가와트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실제로 저게 국내에 얼만큼이 설치 가능하냐, 이 잠재량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사용한 것은 그 애기연에서 나온 재생에너지 백서에서 기술적 잠재량 수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 사이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성을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덜 설치할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잠재량 수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시장 잠재량보다는 여기서 설치되는 용량이 좀 많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모델에서 시장성을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네. 네, 우선 그 긴 시간 복잡한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은 전력 수요가 이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당연히 전력 수요에 대한 장기 전망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 수요가 그냥 이제 딱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가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좀 네, 수요 예측에는 뭐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그리고 뭐 그 값들이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본 모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이 아니라 외부에서 저희가 데이터로 제공을 한 예측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차, 10차를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9차가 당시에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9차 정기본 등에서 포함되어 있는 수요 예측값, 그 다음에 그 값의 마지막 값들이 이렇게 마지막의 선형 증가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BAU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마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9차 정기본 그동안 정기본에서 나온 수요보다 항상 조금씩 높았던 것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2050년까지 그게 뭐 계속 그 트렌드로 간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서 이게 감소될 거다라고 가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건물 부분에 가시면은 건물 구성 요소의 전력화뿐만이 아니라 분산형 태양광 구축이라든가 혹은 제품의 효율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버들이 있고요. 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시스템의 조기 폐쇄를 통해 가지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BAU 대비 전체 전력 혹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니까 시간은 5시 10분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이었는데 네. 그럼 오늘 세미나 워크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메일로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